안녕하세요. 저는 왕란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인구도 가장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랜 국가이며 동아시아 전체 문화를 이끌어온 진정한 원천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우리가 가진 유구한 역사와 고도로 발달한 문자, 그리고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에 당연히 우리 민족이 세계의 으뜸이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크게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장하면서 접한 여러 뉴스를 통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최고라는데 웬일인지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이 무슨 드라마나 음악으로 외국인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가 있다지만 그건 잠깐의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기사들이 속속 들려오고 유럽의 대학들에서도 한국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고 역사가 길며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도 압도적일 텐데 어찌하여 세계가 한국을 더 인정해준다는 말인가 하는 분노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모두가 저를 향해 말리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외국이 한국을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도 군사도 1등이니 괜히 외국 나가서 시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이 최고라면 왜 이런 이상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유럽 현지에 가서 당당히 나서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품을 손쉽게 꺼뜨릴 수 있으리라는 오만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역사를 지녔다는 둥, 우수한 문화를 지녔다는 둥, 언젠가 곧 전부 우리 것에서 비롯된 사실임을 증명해 내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저희 출발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우뚝 솟아 있으니 괜히 유럽에 가봐야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온갖 기사에서 한국어학과가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다는데 그게 다 착각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불리한 거짓 선전 같으니 내가 직접 무너뜨리고 오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해외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테니 고생 많을 거다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기어이 비행기표를 끊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유럽 내에서도 한국 관련 전공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푹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켜 세우는 곳으로 가야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당당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스웨덴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도시 풍경이 깨끗하고 사람들도 온화해 보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웰컴 파티 겸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국어학과와 관련된 부스가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여러 유럽 학생이 이미 한국어 교재를 뒤적이거나 한국 음악을 듣고 흥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대체 이들이 무엇에 홀려 있기에 저런 작은 나라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씩씩거리며 당장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소동을 벌이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일단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학교의 중국어학과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예전에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이 요즘 들어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 폐지나 축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스톡홀름 대학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우리 언어를 유럽 대학교들이 무시하듯 없애버린다는 말인가. 분명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여기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다른 나라들, 심지어 일부 동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학과가 계속해서 폐지 혹은 통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발행된 어느 신문에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렵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어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스웨덴 국영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최근 수년간 중국과 유럽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중국어 전공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학과는 반대로 지원자가 몰리고 전폭적인 재정 지원까지 받아서 새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추세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대학 캠퍼스만 해도 한국어 수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였고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떠나는 사례도 빈번해 보였습니다. 스웨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재미있고 한국어가 발음이나 문자가 독특해서 끌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어는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한자 외우기도 복잡해서 포기했다. 차라리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 구조가 직관적이라 훨씬 배우기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문자가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지? 이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어떤 교양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혹시 중국어학과 축소나 폐지가 진짜로 추진되는 거냐고 담당 교수를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미 조금씩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이 머지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매년 중국어 전공 지원자가 크게 줄어서 학과 유지가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이미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 규모도 막대하니 중국어를 배우는 건 앞으로 필수 같은 흐름이 될 텐데 왜 너희는 역행하고 있느냐 하고 항의했습니다. 교수는 우리가 맘대로 없애고 싶어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선택이 그렇다. 또 일부 외교적 긴장과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해 유럽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자연스럽게 중국어 전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광객 몇몇의 행동이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왜 우리 언어 자체를 배척하느냐. 게다가 너희가 좋아한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모든 문화를 전수해준 곳 아니냐. 어째서 그런 작은 나라가 주목받고 우리처럼 대국인 나라의 언어가 소외당하는 거냐고 퍼부었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이 최근 대중문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문화에 매혹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반면 중국어는 여러 면에서 접근 장벽이 높고 정치 이슈도 많다. 그러니 전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게다가 캠퍼스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유럽 유수의 대학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어학과나 중문학 전공을 없애거나 동아시아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킨 뒤에 중국 관련 교과목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학과는 아예 신설되거나 기존 학과를 확장하면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장학금과 교환, 기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역전 현상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배우기도 어렵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폄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국어학과나 한국문화 쪽을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다 우리 음식에서 파생된 거다. 너희가 감탄하는 한국 전통문화, 사실 전부 우리 것이 원료다. 심지어 너희가 예쁘다고 칭찬하는 한글조차 결국은 우리가 쓰던 한자를 참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을 보면 한국에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중세 시기에 창제된 문자가 국제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통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 동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시간에 제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 것을 빌려 쓴 것뿐인데 어째서 너희는 한국이 마치 독립적으로 대단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착각이 심하다.
그러자 수업에 참가한 한 유럽 학생이 제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상호 영향은 확실히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학계에서는 보통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가 장기간 교류하면 한쪽이 다른 쪽 문화를 가져오면서도 독자적으로 변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한국이 완전히 중국 문화를 복사했다기보다는 부분적 차용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새 흐름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중요 요소는 전부 우리 쪽에서 줬으니 사실상 한국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왜 그렇게 한국을 떠받드는가라고 재차 따졌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제시한 논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 연구진이 쓴 논문을 한두 편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만의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점이나 조선시대에 발전한 독특한 법과 제도, 그리고 한반도 내부에서 꽃피운 예술 사조 등이 꽤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논문에서 물론 중국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지만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왕조가 그 자체로 상당히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이 다 거짓말이며 학계가 편향된 시선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유럽 학생은 여기 수많은 1차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인용되어 있고 다수의 전문가가 교차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자란 이야기와는 달리 이곳 스웨덴에서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중국어학과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했고 이미 유럽 여러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중국어 전공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자원자도 없고 한자를 너무 복잡하게 여기는 학생이 많으며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중국어는 물론 세계에서 많은 인구가 쓰지만 중국 정부 정책과 외교적 문제로 인해 반감이 커지는 유럽인들이 굳이 어려운 문자를 배울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어학과는 굳이 넓은 시장이 없는데도 문화적 매력에 끌린 지원자가 넘치니 신설이나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중국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라면서 배운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한국 음악, 사실 우리 소수민족 음악을 조금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름답다며 구경하는 한국 전통 무용, 원래 궁중 예식무는 우리나라에서 기원했다.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김치나 비빔밥, 사실 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시킨 요리기술을 가져다 쓴 것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장황하게 펼쳐댔습니다. 혹시 누가 한 번만 정말 그런가라며 넘어갈까 싶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대부분 차근차근 자료를 들이대며 저를 반박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스웨덴 교수가 저를 붙들고 왜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느냐.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긴 식민의 역사와 분단 상태 같은 특수한 경험을 거치면서 독자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발전시켜 온 사례로 본다. 또 현대에 들어서는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넓혔으니 그걸 함부로 다 중국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차라리 중국이 문화 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동아시아 전체가 다양성을 지녔다는 걸 보여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한국이 뭘 개발했다고 보느냐. 전부 우리 것을 훔쳐간 것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럼 증거라도 제시해달라. 혹은 공식 학술 문헌이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찾아본다 해도 이미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한국 문화를 고유한 체계로 인정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저는 잦은 충돌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게시판에 공식 공고가 붙었습니다. 조만간 중국어학과를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수진이 학생의 수요가 현저히 낮고 학과 운영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모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추가되는 소식이 바로 한국어학과를 대폭 확장하고 부족한 교수 인원을 초빙해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고 믿어온 우리나라 언어가 사라져가는 중이고 반대로 동양의 작은 국가 언어가 급부상하는 현장은 저로서는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 안에서는 여러 토론이 벌어졌고 유럽 언론에서도 중국어학과 폐지라는 이슈를 짧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한 언론에서는 중국어는
그 특유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동사 굴절 등 외국인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많으며 최근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대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대체로 인상이 밝아 젊은 층이 더욱 선호하는 추세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주간지도 유럽 내에서 이미 50%가 넘는 중국어학과가 폐지 혹은 규모 축소로 이어졌고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지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본도 아니고 한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분노는 계속 커졌습니다. 저는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 중국인 친구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다수가 일단 졸업장이라도 받으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고 하거나 이미 유럽 안에서 분위기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차라리 한국어를 배워서 취직 기회를 높여볼까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목표한 바는 명확했는데 중국과 한국이 마주치면 당연히 우리가 우위에 서야 하며 한국이 떠받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 혼자만 고립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저는 이미 여러 수업에서 충돌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나 한국 관련 학술 세미나를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럽 각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되도 않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은 사실상 우리 문명의 빚진 것밖에 없으니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무술이니 전통춤이니 의복이니 음식이니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위인이나 영웅들도 모두 중국에서 파견한 인물이니 뿌리는 우리나라라는 억지를 펼쳤습니다. 그때마다 유럽인들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학계에서 나온 논문과 고증 자료를 제시하며 저를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 한자 체계를 완전히 차용한 것이라는 제 주장에 대해 그들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독립된 표음, 문자의 특징을 분석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국 전통 무예가 무조건 중국 무술의 하위 개념이라는 제 말에는 분명히 영향과 유사점이 있으나 한국에서 지역화된 기술과 무형유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비석이나 문헌, 박물관 전시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꼬집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달리 대응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라곤 인터넷에서 떠도는 파편적 정보들 뿐이었으니까요. 말이 좋아 논쟁이지. 저는 점점 학교 내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처럼 취급되는 듯했습니다. 주변에서 왕나는 한국 혐오자가 아니냐거나 왕나는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추켜 세우면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는다라는 식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자체를 극도로 무시했기에 이들의 시선이 이해가 간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한국은 그저 작은 소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어왔으니 이곳 유럽인들이 한국을 우러러보는 광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톡홀름 대학에서 중국어학과 폐지를 최종 확정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식 발표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두 학기 내에 기존 중문학 전공 과목은 동아시아학부로 편입되고 세부 강의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더는 독립 전공으로서의 중국어학과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덧붙여 한국어학과는 학생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새 강좌를 만들고 교수진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지켜보던 애초의 불안이 현실화되었음을 그리고 제가 최종적인 패배를 맞이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은 직후 학교 신문에서 기자들이 중국어학과 학생들의 반응을 취재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유럽 전체가 중국어를 외면하고 있고 한자 배우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학생도 많다. 게다가 중국 관광객 문제나 정치적 갈등도 한몫했다라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학처로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멍청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어 너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때 가서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요. 하지만 교학처 직원은 차분히 이미 통계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굳이 악의로 중국어학과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있고 학교 예산도 무한정이 아니니 수요가 높은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서 많은 학과 관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될 리 없었습니다. 한편 여기저기서 들리는 한국어학과 소식은 더욱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강의가 모자라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정도이고 스웨덴 학생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동유럽 학생들까지 교환학생 자격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글은 문자 구조가 체계적이라 단기간에 읽고 쓸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재미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어학과 교수들이 받는 지원금도 꽤 크고 문화행사를 열 때마다 학교 차원에서 홍보와 행정적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련 행사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이곳에 더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제가 온 이유가 한국에 빠져 있다는 유럽 학생들과 교수들을 논파하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문화의 원류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도 설득하지 못한 채 처절하게 패배하고 중국어학과 폐지라는 결과만 확인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 아무도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이미 결정이 굳어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거 봐라. 괜히 간다고 해서 고생만 한다고 했다며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제 귀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련이 남아 저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동아리에 잠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엄청나게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스웨덴 학생, 독일 학생,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왜 너희는 우리나라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느냐, 우리 역사가 훨씬 길고 강력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른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요즘 온라인으로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한글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이야기만 오고 가니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짐 싸서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출국날 아침, 기숙사 복도에서 만난 한 스웨덴 친구가 작별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도 궁금했는데 대화가 자꾸 험악해져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분히 얘기해줬으면 해. 저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애초에 제 이야기 자체를 전할 기회를 놓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에 몸을 실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스웨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맑고 차분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중국어학과가 없어지는 걸 막지 못했고 한국어학과만 번창하는 현실을 확인한 채로 돌아가는 구나라는 씁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음 어딘가에는 우리가 더 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유럽인들이 다시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은 이곳 학생들도 교수들도 한국 쪽 자료와 논리를 훨씬 더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내세우며 차분히 논파해 왔습니다. 제게 남은 건 자존심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탑승구에서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니 제가 지금까지 벌여온 소동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모두 우리 것을 훔쳐간 것이며 아무것도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유럽인들은 정확한 팩트와 논문,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며 차근차근 저를 반박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완결성과 구체성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은 한자와 중국어가 지나치게 어렵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기사들이나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중국과 가까워지기 싫다는 여론이 터져 나온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학과는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등에 업고 이곳저곳에서 새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저야 처음에 이 흐름을 어불성설이라며 무시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저 한 사람의 분노로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 아니면 내가 준비가 부족했을 뿐일까? 솔직히 말해 여전히 제 마음은 한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인들이 보여준 자료와 논리가 생각보다 견고했고 한국어가 독자적 체계를 지녔다는 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해서 다시 한번 유럽 대학교들이 중국어학과를 되살리고 한국어학과를 무의미하게 여길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인한 것은 우리 어학과가 실제로 폐지된 현실이고 거꾸로 한국어학과는 대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제가 한창 말도 안 된 억지를 부리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탄탄한 고증과 학계의 연구 앞에서 크게 밀린 꼴이 되었습니다. 끝내 저를 향해 근거가 없다고 차분히 말하던 스웨덴 교수나 실제 사례를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던 유럽 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부정하려 해도 계속 그 말이 떠오릅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떠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중국 학생이 편협한 주장만 하다 망신당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유럽 박지에 다시 중국어학과가 생겨나고 한국을 추켜 세우던 자들도 우리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국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어차피 다 우리 것에서 나간 문화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비행기에 올라타려 합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부질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스웨덴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유럽인들은 정확한 팩트와 논리,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로 저를 몰아붙였고 제가 내놓은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은 단번에 반박당했습니다.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 중국어학과가 무너지고 한국어학과가 전폭 지원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겪은 씁쓸하고도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여기서 물러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흘러 여건이 바뀌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철저한 자료와 논리로 무장해 한국 따위는 다 우리 것에서 왔다라고 큰 소리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솔직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패배감 속에서 귀국길에 오른 제 심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저는 끝까지 저희가 최고라고 믿으며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스웨덴에서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베이징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 1위입니다.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졸업여행이 다가오면서 저는 무척 들뜬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 전통대로라면 주로 중국 내 고도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중화의 웅대함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코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학교 측에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간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교나 주변 미디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 중국의 아류다.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다를 많이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 굳이 졸업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학교는 글로벌 교류와 국제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한국 졸업여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정부 내 교육 관련 핵심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제가 한국 졸업여행에 참가해야 한다는 말을 드렸을 때 크게 반발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그런 곳에 보내는 건 못마땅하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나름 열정적으로 설득해 주신 덕분인지 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저 역시 대국 시민의 자긍심을 품고 한국이 얼마나 낙후되었나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고 오자는 약간의 오만한 생각을 하면서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되자 저는 같은 학년 친구들 그리고 인솔 선생님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을 떠나 2시간가량이 흘렀을까요? 기내 방송에서 곧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과연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그래봤자 우리 중국의 대도시 공항보다 못하겠지라는 편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터미널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이 눈부시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은 멀리서도 시인성이 좋아서 확인이 편했고 자동화 기기들이나 에스컬레이터, 관제 시스템 등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쾌적해서 제가 미리 상상했던 조금은 낙후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와,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 공항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늘 듣던 내용이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중국 국내에도 최신식 공항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위생 상태, 그리고 안내 시스템의 체계성 측면에서는 인천공항이 결코 뒤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친구들도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생각보다 깔끔한데 하고 수군대며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들 표정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어쨌든 우리 공항이 더 크고 웅장하다고 되뇌일 뿐 뾰족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 공항 시설 상태를 깎아내리긴 쉽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단체로 이동할 때는 공항 밖에서 대기 중인 관광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번 졸업 여행의 인솔을 맡은 현지 가이드가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해 간 뒤에 다시 KTX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전주로 갈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가 아니라 KTX라니 번거롭지 않을까 싶었지만 곧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국제 문화 체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선생님들도 나름 수긍하며 일단 대여를 지어 지하철처럼 생긴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한국이 꽤 잘 만들어놨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승강장 주변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영어, 중국어 등으로 된 안내 표지판이 잘 정비돼 있었거든요.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저희는 KTX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어라, 이건 또 뭐야? 하고 놀랐습니다. 깨끗한 열차 내부, 편안해 보이는 좌석, 그리고 차량 천장이나 창문 주변의 디자인이 말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한국 영화에서 봤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껴진 엄청난 정숙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차를 타 보면 특히 단체 관광객이 이동할 때 여럿이 모여 시끌벅적 떠들고 음식도 자유롭게 나눠 먹으며 통로를 돌아다니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당연히 장난치면서 크게 웃고 떠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KTX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대부분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통로를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단체로 우르르 탑승한 저희가 상대적으로 너무 튀는 상황이었죠. 이거 말 한마디만 크게 해도 다 들릴 것 같은데? 친구 한 명이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떠들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저희 역시 첫 해외 단체 여행에 들뜬 나머지 자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간식을 나눠 먹고 심지어 한국어를 해석해 본답시고 이 표지판 저 표지판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몇몇 친구는 자리를 옮겨서 서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 승무원 한 분이 저희 좌석으로 다가오셔서 조심스럽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죄송하다고 바로 대답하려던 찰나 바로 뒤에 계시던 담임 선생님이 나서셨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에게만 그러는 겁니까?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우리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승무원은 당황한 얼굴로 다른 승객분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해하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다시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선생님이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고에서 공식적으로 견학을 온 단체고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모여서 들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떠들지 말라는 건 너무 지나친 간섭이죠. 상황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전 제지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크게 떠들고 있었고 한국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모두 조용히 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중국에서라면 기차 타고 이동 중에 이 정도 소란은 흔하다
딱히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용객 모두가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만 말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몇몇 친구들은 우와, 선생님 멋있다 하며 박수를 쳤고 단체로 잠시 환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역시 대국에서 온 손님을 함부로 막지는 못하는군. 장난기 섞인 말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또 한 번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KTX 내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열차 안에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통화나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순간 이거 혹시 우리 보고 하라는 말 아니야? 하고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았으니 방송의 대상은 사실상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쯤 되니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 좀 그렇다라며 툴툴거렸고 또 어떤 친구들은 괜히 갈등을 키우지 말고 우리도 조금만 자제하자라며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저희는 점점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험악해지면 기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부분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잡담만 하거나 간식도 조심스럽게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발부터 기분 나쁘게 제재당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참을 달려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이제 전주 한옥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가자고 해서 역 앞에 대기하고 있던 작은 전세버스에 올랐습니다. 사실 기차 이동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전주역에 도착해보니 뭔가 지방 도시스러운 한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보다 확실히 규모가 작고 빌딩 수도 적은 것 같네. 드디어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는 건가? 이런 생각에 약간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로 1015분 정도 달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접근했을 때 제 시야에는 전통 기와 지붕을 이어놓은 수많은 건물들과 한복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가 묵게 될 곳이구나 하고 짐작이 갔죠. 그런데 내려서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전통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얼핏 보면 중국의 한푸한푸 같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순간 한국이 이렇게까지 중국 문화를 대놓고 베끼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저거 한푸 아니야? 와, 이거 보세요. 색깔이나 형태가 한푸랑 거의 똑같은데.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희 중 몇몇이 호기심에 못 이겨 길에 있는 한복 대여점으로 보이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외부에는 한복 대여라는 한국어 간판이 달려 있었고 안에는 가지각색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점원에게 곧장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보기에 이 옷은 중국 전통의 한푸 같은데 왜 여기에 있나요? 이게 진짜 한국 옷 맞아요? 점원은 웃으면서 이건 한복이라고 불리는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에요. 중국의 한푸와는 역사적 기원이나 형태가 다릅니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치마나 저고리 생김새가 어디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푸에서 유래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추궁하자 점원은 한복과 한푸의 대표적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바지의 결합, 앞서풀 여미는 방식, 허리끈의 매듭법, 소매와 옷깃의 구조 등이 중국 복식과 다르고 조선시대를 거치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죠. 게다가 문헌상으로도 한국만의 전통적 복식 문화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보기엔 조금 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또박또박 이어지다 보니 저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복과 한푸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대체 뭐가 얼마나 다른 건지 잘 몰랐거든요. 다만, 아, 그렇구나. 한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간 선생님 한 분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원이나 글자 형태도 한한과 한하이 같은 소리 아니냐? 이건 중국 문화가 뿌린데 너희가 독자적이라고 우기는 것 아닐까? 점원은 당황해하면서도 저희는 학계에서 이미 많은 논문과 연구가 나와 있어 한복은 한국 고유의 복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깊게 따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렇다고 하니 일단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때 묘한 패배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중국 것을 다 훔쳐 간다는 이야기가 그냥 편견이었을 수도 있나 싶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수긍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한복에 대해 이건 그냥 우리 한푸를 뺏긴 거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찾지 못했으니까요. 한복 혹은 한푸 논쟁으로 시달린 뒤 저희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묵을 곳은 한옥 게스트하우스라는 전통 기와집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마당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목재 기둥과 처마가 어우러져 있어서 확실히 독특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바닥 전체가 난방이 되는 구조라서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인 온돌원 토이라고 가이드가 알려줬죠. 그런데 선생님 몇 분은 이거 중국에서 말하는 디캉캉 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라고 하시며 또다시 결국 중국 문화를 베껴간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이드는 곤란해하며 물론 북방 중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이런 바닥 난방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구조나 열기가 전달되는 방식 등이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곱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중국이 기원인데 한국이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거다라며 살짝 불쾌해하셨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이 문제는 여러 사학계 연구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아실 거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로서는 또 한 번 정말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고 어쨌든 한국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네 하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일정이 자유여행 형태였기에 저는 버스에 남지 않고 직접 마을 골목골목을 구경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옥마을 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거나 사진을 찍고 가게 안에 들어가 구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번화가나 관광지처럼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습보다는 좀 더 차분한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간혹 한국 동전이나 지폐에 익숙하지 않아 계산을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야, 여기 너무 비싸잖아. 전주 비빔밥 한 그릇이 왜 이리 비싸? 라며 볼멘 소리를 하다 그만 결제를 깜빡하고 나왔고 사실은 일부러 안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가게 주인에게 사과하고 돈을 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몇몇 친구들은 길가 구석이나 담벼락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그냥 버리거나 심지어 소변을 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곧장 마을 주민이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해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전주가 관광지라고 해도 이렇게 규율이 빡빡한지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은 중국 같았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썼을 텐데라며 당혹스러워했죠. 둘째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모두 모인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전주시청과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때문에 10건이 넘는 민원과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오늘 또 문제가 생기면 강제 퇴출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친구들은 아니, 이 정도로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인은 너무 예민하다. 길에서 소변 한 번 봤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죠. 선생님들도 중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여기서는 참 엄격하곤 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광을 계속해야 하니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식당에선 계산 확실히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여기저기 모여서 소란스러워지는 건 일상다반사였으니까요. 둘째 날 일정은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의 대표적 명소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전동성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곳에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희 몇몇이 아니, 저거는 거의 한푸인데 왜 한국 전통의상이라 우기는 거야? 라며 농담 반 시비 반 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국 관광객 중 한 사람이 이것은 한복입니다. 한푸와 한복은 다릅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담임 선생님이 중재를 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어차피 뿌리는 우리 중국 거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한국 쪽에서는 왜 남의 옷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행히 주변 가이드들이 재빠르게 말려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경기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위패가 봉안된 곳으로 전통 건축이 잘 보존된 문화재 구역인데 친구 한 명이 잔디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관리인이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며 제지하자 그 친구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냐?
사진 한 장 찍는 데라며 따졌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이 단체는 도대체 뭔가 하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죠. 그날 저녁 시청 관계자와 경찰이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와 중국어 통역사와 함께 공식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다수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면 귀 단체 전체가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대국에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관계자 쪽은 여기는 한국 땅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만큼이나 무질서했나 하는 자각과 함께 그래도 쫓아낸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억울함이 동시에 들었죠. 셋째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또다시 온돌 관련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밤새 뜨끈한 바닥에서 잔 선생님들이 이건 진짜 중국식 디캉이랑 똑같은데 한국이 독자적 전통이라고 우기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언쟁이 붙은 겁니다. 주인은 차분한 태도로 온돌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고유의 건축난방 문화를 가리키며 역사를 거쳐 발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선생님들은 결국 중국에서 기원한 걸 차용해 간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도 그 소리를 듣고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 한 분이 다른 손님들이 조용한 아침을 원하시는데 너무 시끄럽게 싸우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선생님 한 분이 우리는 공식 방문단이고 대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걸로 시비를 걸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이렇게 공개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는 게 과연 옳은가 싶었죠. 마침 그 시각 시청과 경찰 관계자 몇 분이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이미 경고를 했는데 또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져 다른 손님들의 불편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통역사는 주인과 다툼이 커지면 더는 방법이 없다. 이대로 계속 갈등이 심해지면 시에도 피해가 크니 조속히 귀국 절차를 밟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학생들이 졸업 여행 차 온 건데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반발했지만 상대 측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법규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결국 학교 차원에서도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졸업 여행은 단 사흘 만에 강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5, 6일 동안 전주와 인근 지역 남원, 군산, 부안 등까지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전주역으로 돌아가 KTX로 서울역까지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됐죠. 그 과정에서 친구들은 대체로 낙담하거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은 불친절하고 규칙만 강조하네. 우린 그냥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지? 하지만 실상을 돌아보면 확실히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했고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발언이나 태도로 충돌을 키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강제 퇴출까지는 좀 심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마디로 갈등과 혼란 속에서 떠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난 뒤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간 후발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직접 가본 비록 몇일 뿐이긴 하지만 한국은 꽤나 정돈된 사회 시스템과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고 KTX 역시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전주 한옥마을 역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임기 지역으로서 제법 활기가 있었죠. 물론 저희와 충돌이 생긴 부분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길에서 소변을 본다든가 시끄럽게 떠든다든가 문화재 구역에 무단 침입하려는 행위 혹은 식당에서의 무단 취식 등이 한국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좀 더 융통성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구나 하고 깨닫게 됐죠. 동시에 저와 친구들 대부분은 여전히 어느 정도 억울함을 느낍니다. 정말 강제 퇴출당할 만큼 심각한 잘못을 했냐는 불만이 남아있거든요. 기차 안에서 좀 떠들고 길거리에서 소변 본 몇 사람이 있었다 해도 바로 쫓아낸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기는 한국 땅이고 그곳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한국인들이 거긴 공공장소라 소변을 보면 안 된다. 음식값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 범죄다. 무단 침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말할 때 저희 중 일부는 그게 왜 문제인지를 전혀 이해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국제여행을 나왔다면 그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게 맞다는 걸 저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은 3일 만에 성급히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측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곳을 직접 체험했다고 이안 삼으려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갈등과 해프닝, 조기 퇴출로 얼룩진 여행이었죠. 저는 이 일을 통해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일까? 아니면 독자적 문화가 있는 걸까? 직접 본 전주 한옥마을, 한복 대여점, 그리고 온돌 문화를 보면 한국이 자기들만의 전통을 꽤 자부심 있게 지켜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확실히 중국 전통 건축이나 의복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유된 문화이고 어디부터가 도용인지 모호하더군요. 우리의 행동은 정말로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중국에서라면 그냥 넘어갔을 만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법적 도덕적 문제로 간주되어 결국 우리가 퇴출당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문화 차이 혹은 규범의식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면 어쩌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서는 함부로 우리 방식대로 행동하면 곤란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민폐라고 느끼면 실제로 민폐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그토록 큰 잘못을 한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전통 복식 한복은 한푸와 전혀 다른 것인가요? 도대체 온돌은 어떻게 해서 중국 디칸과 다른 고유 문화가 된 건가요? 왜 우리에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규율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일이라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분명 저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은 낙후된 나라라고만 듣고 자랐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렸고 동시에 양쪽이 서로를 잘 모르면 이렇게 갈등이 커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도 배웠습니다.